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화병이 나서 잠도 잘 자지 못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는 최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때 시원섭섭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이제야 드디어 부모로서 할 일이 다 끝났다 싶을 정도였죠. 애새 키우고 내보내고 나니 제 나이 벌써 70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날만을 기다리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잘된 자식들을 보면 마냥 대견하고 즐겁기만 하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자식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애새 대학만 보내려고 해도 돈에 정부에 뭐 하나 부모 손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저는 애셋 다 명문대 보내고 직업까지 다들 탄탄하게 길러냈으니 보통 고생이 아니었죠. 막내딸이 집에서 2시간 거리의 학교에 발령을 받아 독립을 시켜야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결혼 전까지는 다 데리고 살아서 그런지 막내가 이렇게 빨리 독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늦게 낳은 막내라 그런지 더 내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막내랑 제가 티격태격 좀 했습니다. 여자 혼자 살 집인데 이래저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무턱대고 지금 당장 아무 집이나 덥석 계약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학교 출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사하고 정리하려면 후딱 해버려야지. 우리 막내 어지간히 혼자 살고 싶은가 보네. 엄마 아빠는 우리 막내 나간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아픈데. 일밖에 모르던 남편도 늦게 본 막내딸에게는 아주 애지중지였어요. 첫째나 둘째 키울 때는 어떻게 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더니만 막내 키울 때는 본인이 재우고 먹이고 시키지 않아도 할 정도로 예뻐했죠. 그런 자식이 갑자기 독립하겠다고 하니 남편도 걱정되고 서운한가 봐요. 우리 이사할 때도 같이 안 다니더니만 막내 집 알아본다고 하니 출근까지 안 하고 따라다니더군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밖에 할 줄 모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업을 공부하느라 집안일에는 일절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다 제 차지였어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 때라 애들에 관해서는 웬만하면 다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할 때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애 학교 성적이나 학원 일정도 시어머니와 모두 다 공유해야 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수학 70점? 너는 애가 시험을 이따위로 봤는데 아직도 학원 안 옮기고 뭐 했어? 지금 당장 다니는 학원 그만두고 다시 알아봐라. 당시에 큰딸이 고작 국민학생이었어요. 제가 태평한 건지 몰라도 시험이야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거지. 그 정도로 학원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참 중요한 시험도 아니고 그냥 쪽지 시험 본 건데 이 정도로 무슨 학원을 옮겨요. 얘 봐라 얘 봐. 네가 그렇게 태평하게 구니까 애가 70점 맞은 시험지를 창피한지도 모르고 버젓이 책상 위에 올려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7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엄마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집에서 애만 키우면서도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떡하니? 안 되겠다. 내가 너 어릴 때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소한 잔소리 하나만 들어도 신경이 쓰이고 눈치 보이는 법인데 자식들 일까지 일일이 참견하시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오롯이 아이들만 신경 쓰면 됐으니까요.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아이들 일을 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어요. 애들 한창 키울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수학 학원만으로는 성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과외를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라 피아노에 태권도에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과외까지 시키려면 예체능 중 하나를 끊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마침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단번에 제게 애들 학원 끊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괜히 몇 푼 아끼겠다고 애들 아끼니 운동이니 끊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릴 때 경험이 나중에 커서 다 나오는 거야. 더군다나 사람이 공부만 하고 취미생활 하나 없으면 그것처럼 빈해 보이는 게 없어. 내 말 명심해라. 아직 국민학생인데 하루 종일 학원만 가느라 애가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요. 운동하는 건 워낙 안 좋아하니까 태권도라도 좀 빼줄까 봐요. 너는 지금 남의 자식 얘기하니? 엄마가 돼서는 하는 소리 좀 봐라. 여자애들 고학년 되면 앉아만 있으려고 해서 살찌기 딱 좋아. 그나마 하는 운동이라고는 태권도밖에 없는데 돈을 줘서라도 시켜야지. 시어머니의 교육 철학은 확고했어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거기에 취미생활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식들에게 해서 성공했던 방법대로 저도 제 자식들에게 똑같이 시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두 분 다 엄격하셔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평생 시부모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께 배운 것도 많고 도움받은 일도 많다 보니 저는 시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평생 사고만 치고 바라시기만 하는 분들이라 비교가 많이 됐거든요.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제 동생 중에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한 애가 없어요. 그나마 저라도 대학 나와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시집 오기 전까지 평생 가장으로 산 덕분에 동생들도 사람 구실하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 저마저 별 볼 일 없었다면 우리 집은 답이 없었을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은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한 가지 똑똑히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저랑 제 동생이 학교 다닐 때인데 육성회비가 아마 600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날 육성회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1,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래, 네가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둘이나 학교 같이 다니니까 육성회비 좀 깎아달라고 해. 엄마 1,000원밖에 없어.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학교가 시장통도 아니고 어떻게 애더러 육성회비를 깎아서 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학교에서 누가 육성회비를 깎아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200원 더 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눈을 크게 부라리고는 어머니께 반항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첫 번째 반항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하라는 대로 모두 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저도 어머니의 말이 너무 창피해서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할 수 없네. 너랑 네 동생 중에 하나는 학교 그만둬야지 뭐. 그깟 200원이 없어서 자식 중 하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도 그렇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죠. 부모라고 싸질러 나올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눈이 휙 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어머니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이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리 안 떨어져? 그까지 200원 없어서 학교 떼어치운다는 게 말이 돼요? 빨리 돈 줘요. 없으면 꺼져라도 내놔요. 저도 저였지만 혹여나 동생이 이 모습을 볼까봐 걱정돼서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제 손에서 해결하려고 어머니를 닥달했습니다. 아이고, 이년이 눈깔이 돌았네 돌았어. 아휴, 알았다 이년아. 학교 열심히 다녀서 어디 부모 호강시켜주나 보자. 어머니는 그제야 옷정 안에서 꺼낸 돈을 제 얼굴에 던졌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있으면서 자식한테 그런 망신을 주려고 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부모라고 이미 오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저나 동생들을 낳아준 부모이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대로 부모님 호강시켜주겠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 오롯이 저와 동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살 방법은 공부밖에 없겠구나 싶어서요. 그런 집구석에서 평생 살았으니 시부모님이 제게 무슨 구박을 하셔도 저는 시부모님이 싫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낳기만 했지 부모 노릇도 해주지 않는 부모들도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결혼도 남편이랑 한 거예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정략적으로 맺어준 사이였다는데 얼마 안 살고 여자가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해요. 저희 집안이야 워낙 가진 거 없는 집안이라 남편 재력만 보고 재취 자리라도 홀라당 시집와서 살고야 했지만 우리 시댁이 웬만한 집 귀한 여식이 참고 살 만한 집안은 아니에요. 시부모님이 보통이 아니시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혼한 아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바로 재혼을 시키겠다고 여기저기 손을 보게 했는데 그때 남편이 원하지 않았대요. 한번 실패했으니 다시 또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던 중 저와 만난 거예요. 저와 남편은 제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 친구가 다니던 식장이 바로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회사라 회사 직원들이 다 결혼식에 왔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에게 첫눈에 반해 친구들끼리 하는 필요한 자리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직장 상사이면서도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덕분에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이 나이도 많고 이혼한 경력도 있다고 해서 결혼까지는 망설여지기는 했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워낙 저에게 공을 들일 때라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서울에 40평대 아파트가 있다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시부모님이야 평생 저에게 무섭게 구셨지만 남편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뀌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이 아무리 간섭하시고 못살게 구셔도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제 팔자에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건 다 시부모님 덕이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까지 해서 사남매 중 둘을 서울대에 보냈어요. 다른 자녀들은 외국에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처음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야 태생부터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신 분이라 그 세계를 잘 아시지만 저는 전혀 아니다 보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제 자식들이 성공적으로 자라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제가 낳은 자식들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식 둘 결혼시킬 때도 시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애들 홍기가 찼을 때쯤 저도 나름대로 좋은 자리로 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애들 결혼까지 관여하려고 드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시부모님이 힘써주신 덕분에 큰애나 작은애나 다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본인이 부모님이 정해주신 결혼을 했다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아이들 결혼까지 시부모님이 왈가왈부하는 건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워낙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다 보니 오히려 시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선자리에 흔쾌히 나가서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첫째, 둘째는 어릴 때부터 제가 크게 신경 쓸 때가 없긴 했습니다. 둘 다 욕심이 많은 편이라 주변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둘 다 알아서 공부하고 진로도 정하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진심으로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둘째 결혼하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첫째 손주가 돌잔치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남편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참 신기한 게 시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시부모님이 저에게 모질다면 모질고 엄하다면 엄하게 구셨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보다는 저에게 있어서 여러 면에서 진짜 부모 같다고 생각해요. 더 존경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인정할 정도였죠.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툭하면 저에게 시부모님께 잘하라고 하셨어요. 결혼 초에는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게 시아버지께서 장남이시라 명절에 시댁 제사를 하면 손님들이 끝도 없이 왔습니다. 손님 접대를 하다 보면 명절 연휴 끝날 때까지 친정에 못 갈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친정에 가고 싶어 틈만 나면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시집 갔으면 출가 외인이지 친정에 오긴 뭘 와. 안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명절이라고 집에 비싼 사고를 다 보내셨더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시댁 제사나 잘 지내드려. 지금 같으면 신경 쓸 일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시댁 옆에 살면서 시집살이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1년에 딱 2번 명절에 친정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니 서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하소연한 건데 믿었던 친정 엄마마저 시부모님 편을 드니 화가 나더군요. 언니는 그깟 사골 하나에 나를 팔기라도 했어? 하루 온종일 서서 설거지만 하는 통에 허리가 쑤셔서 죽겠는데 여기서 더 잘하기는 뭘 더 잘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화가 나는 걸 저는 괜히 친정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골 이야기를 하는데 화가 불쑥 올라오더라고요. 아이고, 2년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강하면서 살면서 그깟 설거지 좀 하는 게 대수라고 지랄이네 지랄이야. 오서방이 나이 많고 이혼 좀 했다고 괜히 그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 항상 네가 납작 엎드려서 잘해야지. 시부모님한테도 책 잡힐 일 만들지 말고.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고 나서야 생각해보니 당시에 친정 부모님도 제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연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부모님도 얼마나 제가 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못 모르던 시절이라 그런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냥 제 상황이 힘들고 안쓰러웠어요. 언니가 말 안 해도 워낙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시부모님 앞에만 서면 알아서 쪼그러들어서 할 말이 있어도 입도 제대로 못 대.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살가운 부모는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살갑지 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이나 갖다 줄 줄 알았지 착한 딸은 아니었어요. 그래, 너도 이 가난한 부모가 창피하고 귀찮겠지. 그나마 너라도 팔자 폈으니 부모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들 생각해서 안 쫓겨나게 잘하고 살아. 악담인지 응원인지 모를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면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을 일에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시간이 제게는 없었어요. 다시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며 손님 대접을 마저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힘든 날이 언제쯤 끝날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끝이 오기는 하더군요. 매일 정신없이 애새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저도 다 늙어 있었고 평생 제 옆에 계실 것만 같던 시부모님도 부모님도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에도 조용한 휴식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저에게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늦게 낳은 막둥이라고 막내를 오냐오냐 키웠더니 애가 좀 소심하고 유약해요. 막내가 한참 공부할 때는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오늘 내일 하실 때라 애한테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도 나름 첫째 둘째 키워본 내공이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고 저에게 모든 걸 일임하셨죠. 그래도 그 내공으로 막내를 선생까지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말은 안 했지만 그때까지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습니다. 막내는 애가 워낙 자기 주장이 약해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대학 때까지도 일절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항상 저나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특히나 수능 보고 대학 입시를 할 때는 심각했어요. 원서 넣기 전날까지 학교를 결정 못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애를 정말 어쩌면 좋아. 아무리 성적 맞춰서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뭘 배우고 싶은 건지 정도는 네가 결정해야지. 어떻게 이 정도로 뭘 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어. 내가 그걸 꼭 결정해야 돼? 그냥 담임한테 무조건 붙을 것 같은 대학에 원서 써달라고 하면 안 돼? 물론 우리나라 학생 중 공부하면서 몇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갔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정도는 알 나이인데 항상 뭐든 다른 사람이 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부모로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못해서 당시 막내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대에 가게 된 거예요. 여자 직업으로 선생님만 한 게 없다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홀딱 넘어가서요. 바로 몇 년 전까지 대학은 물론이고 아침에 뭘 입어야 하는지까지 제게 물어보던 애가 집을 나갈 때는 기다렸다는 듯 급하게 나가려고 하니 저나 남편이나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였지만 신기할 노릇이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부모 잔소리 귀찮아하고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자식이면 이해해요. 자식 셋 중에 유난히 유약하고 언니나 오빠한테 마막을 소리까지 들으며 살던 애가 독립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부모의 촉은 무시 못합니다.
막내 하는 짓이 영 정 같지 않고 이상하다 했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막내가 학교 근처로 독립하고 나간 지 100일 정도 됐을 때의 일입니다. 이사하고 초반에는 집에도 자주 오고 전화도 자주 하더니만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는지 확실히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통화도 길게 못할 정도로 바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배달시키는 것밖에 모르는 앤데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하루는 제가 막내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싸서 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분명 이사할 때 현관문을 새로 바꾸면서 비밀번호를 제가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리더군요. 저는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계속 번호를 다시 눌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딸네 집 안쪽에서 문이 열리더군요. 그리고는 웬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복장도 너무 편한 운동복 차림인 남자가 말이죠.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꾸벅 사과하고 현관문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호수가 분명 딸네 집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문을 열고 나온 남자에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 말에 문을 열고 나온 남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만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이더니 저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제가 왜 그쪽 어머님이냐고 당신 누구냐고 한번 다시 따져 물었어요. 그 순간 뒤쪽에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딸이 내리며 저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그 순간 막내딸의 표정을 보고 나니 단번에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군요. 이런 걸 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니, 순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나 봅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를 밀어내고 곧장 딸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딸네 집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바로 조금 전 문을 열고 나온 남자는 단순히 막내의 남자친구겠거니 믿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이도 많고 고지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할머니지만 그렇다고 딸 남자친구까지 인정 못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이랑 옷장 딱 두 군데 열어보니 바로 알겠더군요. 제 딸은 이 남자애랑 동거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연기가 아니더군요. 저는 순간 눈앞이 까마득해지더니 머리가 핑 돌았어요. 이래서 사람이 머리를 잡고 쓰러지는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잡고 휘청거리니 막내와 막내 남자친구라는 놈이 달려와서 제 어깨를 잡으며 부축하더군요. 둘 다 연신 괜찮냐고 묻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 괜찮아? 네가 엄마면 이 꼬락서니 보고 괜찮냐는 말이 나오겠니?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이러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 나가겠다고 한 거구나? 괘씸하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자식 새끼라고 곱게 키워놨더니만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딸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놀란 건 알겠는데 나도 벌써 30이 다 됐어. 옛날 같으면 시집을 갔어도 2번이나 갔을 나이인데 연애 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펄쩍 뛸 일이야? 딸년은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연애는 무슨... 네가 지금 하는 게 동거지 연애야? 너 이러고 있는 거 네 아버지 아시면 너 그대로 끌려와서 머리털 다 뽑히고도 남아있냐나.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막내한테는 항상 관대해서 그렇지 원래 성격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의대 막바지에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의대 때려치우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정신 나갔다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겠다고 바리깡까지 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귀하디 귀한 막내딸이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저까지도 집에서 쫓아낼지 몰라요. 자식 교육을 거지같이 시켰다고요. 저는 제 자식만 있는 상황이 아니니 애써 마음을 다독이고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애가 마음이 약한지 제가 나타난 순간부터 바짝 쫄아서는 무릎까지 꿇고 바닥에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막내딸의 남자친구라는 놈은 사윗감으로 빵점이었어요. 딸 대학 후배라는데 나이도 딸보다 2살이나 어린데다가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아직 대학생이라네요. 제대하고 지낼 곳이 없어서 줄고 딸네 집에서 지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도 그렇지 나의 더 어린 친구가 무작정 여자친구 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떡해.
자네도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저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답답해서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그러자 군대까지 갔다 왔다는 남자놈이 배짱도 없는지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자마자 놀라서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다 기어가는 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곧 올라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바로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려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만 듣고 보니 잠깐만 딸네 집에서 지내다가 금방 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군대 가기 전에는 지내던 집이 있었는데 군대 들어가면서 집을 내놓고 다녀온 상황이라 급하게 지낼 곳이 없었답니다. 마침 지방에 계시던 남자애네 부모가 곧 서울로 이사 올 예정이라 그 전까지만 여자친구인 딸네 집에서 지낼 예정이었대요. 저는 듣는 내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딸이지만 너무 한심해서요.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안다는 애가 저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나 싶어서요. 잠시도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반찬만 급하게 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년이 눈치는 있는지 슬그머니 제 뒤를 따라 나오더군요. 어이구, 이 헛똑똑아. 그 나이에 할 짓이 없어서 군대 간 남자애나 기다리고 있고 참 잘한다, 잘해. 대학 때부터 만났는데 그럼 어떡해. 군대 간다고 헤어져? 딸과 딸 남자친구는 대학 때 만나 CC로 4년을 넘게 만났다네요.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이지 속을 모르겠습니다. 인연이 뭘 잘했다고 엄마 앞에서 큰 소리야? 너 엄마 말 명심해. 네 아빠 아는 날엔 너나 나나 그날로 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야. 저놈 부모 서울에 올라오는 대로 바로 내보내.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살아보고 결혼해야 한다고도 하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남자놈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가라고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 큰 딸년이 하는 일인데 제가 지금 당장 남자애를 집에서 끌어낸다고 한들 끌어내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과 사이만 더 나빠질 뿐이었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엄마 너 동거하는 거 절대 허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임 잘하고 하루빨리 저 자식 내보내. 아유 엄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저는 애써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딸이 괘씸할 만큼 괘씸하고 실망할 만큼 실망했지만 마지막 기대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막내가 저와 남편 딸이 맞다면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쁠 리가 없어요. 저도 잠깐 보긴 했지만 막내 남자친구라는 녀석은 누가 봐도 지금 당장 결혼을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막내는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하게 될 거예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남자와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저는 제 딸을 굳게 믿으며 지금 당장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딸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짜고짜 그 남자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딸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역시나 딸과 딸 남자친구 놈이 같이 있더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남자친구 부모 서울에 올라오면 바로 내보낸다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설마 너 임신했어? 제 상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애를 가졌구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임신을 한 게 아니라네요. 나 임신 안 했어. 진영이 불쌍해서 더는 이렇게 살게 못 두겠어. 그냥 내가 책임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래.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딸년 말이 자기 남자친구가 불쌍해서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답니다. 자기가 남자애를 책임지겠대요. 그때부터는 저도 슬슬 불안하더군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딸도 남자친구 놈이랑 눈을 맞추더니 둘이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이 180도로 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막내에게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이 왈칵 올라와 꾹 참았습니다. 그 정도로 막내의 남자친구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얼마 전 제가 이 집에서 둘을 처음 보았을 때 저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남자애네 집안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남자애네 집이 시골 중에 시골인데 그 동네에서 공부를 제법 잘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서울로 대학을 오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서 서울로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됐대요. 그래서 본인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 서울로 올라올 준비를 했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서울에 교대까지 합격했는데도 가족 중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가족들의 원망을 들었대요. 너만 혼자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서 사니 좋니? 우리는 전기세 낼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장남이라는 놈이 혼자 서울로 도망가서 대학생 소리나 들으면서 사니까 살만한가 봐? 막내 남자친구 부모님은 평생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랍니다. 아버지는 평생 여기저기 이상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돈 되는 일만 있으면 기웃거리며 간신히 먹고 살았고, 어머니는 동네 아른 사람들 가게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먹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막내 남자친구가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그마저도 벌지를 않았으니 힘들게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자꾸만 돈을 보내달라고 닥달했대요. 다른 애들은 과제하랴 시험 준비하랴 공부하기 바빴는데 우리 진영이는 학교 다니는 애네 돈 벌어야 한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공부하면서 장학금 받겠다고 수석도 몇 번이나 했다니까. 그랬습니다. 막내가 2살이나 어린 풋내기 남자애를 좋아한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야 평생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곱게만 자라서 진영이라는 애가 신기했던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까지 벌어서 시골에 부모한테 보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진영이라는 애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의 지난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사정은 대충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당장 결혼을 해. 진영이 부모님이 곧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했었다며. 그게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집이 하나 있으신데 그걸 팔고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했던 건데요. 글쎄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셔서 그 집마저 날리게 생겼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중인가 봐요.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그러자 딸내미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진영이 부모님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들이야. 사기는 본인들이 당해놓고 진영이더러 지금 당장 대학 그만두고 시골 내려와서 아는 사람 공장에 취직하라고 난리래. 진영이가 공장에 취직한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진영이 시골을 못 가게 하려면 나랑 빨리 살림 차리고 사는 수밖에 없어, 엄마.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없었습니다. 진영이라는 애 사정이 딱한 거야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 결혼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대충 상황을 알겠다고 좀 생각해보자고 둘러대고는 곧장 딸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는 제정신이냐고 등을 몇 번이고 때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나 진영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내가 진영이 대학 졸업시켜주고 시험도 볼 수 있게 뒷바라지 해줄 거라고. 제 딸년이지만 보면 볼수록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좋다고 저렇게 졸라본 적이 없는 앤데 그걸 어리숙한 남자애가 뭐가 좋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제가 딸과 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막내가 뒷바라지 하기를 누굴 뒷바라지를 한다 그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실직고 했어요. 남편은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동거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난리를 쳤어요. 뭐 동거? 당신은 그걸 알고도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야? 딸년 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남편이 무뚝뚝하기는 해도 화는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같이 산 지 40년 만에 저에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데 저는 무서워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 앞으로 딸이 나서더니 안 해도 될 말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든 진영이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발 결혼만은 제가 알아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막내의 말에 저도 남편도 둘 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막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킨 적이라도 있으면 이 정도로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거리길래 도와준 건데 이제와 저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남자애가 좋아도 그렇지 매일 어떡하냐고 징징거리길래 엄마로서 도와준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니? 그러니까요. 30이 다 될 때까지 저처럼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던 애가 진영이 만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분명 딸내미가 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분명한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가슴이 다 욱신거리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날 저녁 밤새 뒤척거리는 게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막내에게 전화해서 진영이 그 친구를 좀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벌써 40년을 넘게 살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남편은 어떻게든 막내와 진영이를 찢어놓을 생각만 할 줄 알았는데 막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까지 했을지는 몰랐어요. 거기다가 더 신기했던 건 진영이를 만나고 나서 남편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내가 우리 딸 마음도 하나 모르겠어. 진영인지 뭔지 그놈 쳐다보는 눈빛에 하트가 그렁그렁하니 아주 좋아 죽더만. 첫째나 둘째 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조건만 보고 결혼해서 내 마음이 다 찝찝했었는데 우리 막내는 그래도 사랑만 보고 결혼하겠다고 저렇게 조르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평생 좋아하는 놈이랑은 살게 해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애가 적당히는 좀 있어야지. 대학생이 웬 말이야, 대학생이. 당신 70 넘었고 나 이제 조금 있으면 80이야. 우리가 막내 옆에 평생 있어줄 것도 아닌데 지가 좋다는 놈이랑 살게 해줘야지.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왔어요. 지금이야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기고 크게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일주일에 2-3번 출근해서 공장도 둘러보고 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저는 남편이 언제나 꼿꼿하게 사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벌써 80이 다 됐다는 말에 너무 놀랐어요. 남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딸 곁에 있어줄 수도 없는데 딸이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와 남편의 남은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막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시켰습니다. 사실 자식을 둘이나 먼저 시집 장가 보내본 사람으로서 사실 막내딸 결혼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키기는 했어요. 사위도 어쩐지 어수룩해 보이는 게 영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사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첫째, 둘째 결혼시키면서 사돈들을 많이 상대해봤지만 막내 된 사돈은 영 이상합니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사돈이랑 마음이 맞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선입견을 없이 보려고 해도 막내에게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영 이상하더라고요. 집구석에 돈 없는 거야 진작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몽땅 다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희가 다 했다고 해서 사돈 앞에서 생색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마워하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사돈은 고마워하는 마음은커녕 저희 집안이나 제 딸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여자들이 날고 기는 시대라도 그렇지 여자애가 얼마나 우리 아들이 좋으면 친정 돈까지 끌어다가 결혼을 한답니까? 아유, 여자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결혼식 직전까지 바깥사돈이 저런 소리를 해대는데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딸애가 진영이라면 아주 목을 매니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 아주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제 딸이 철딱선이라고는 없는 덕분에 진영이가 땡 잡은 거죠. 뭐 제 딸이 진영이 대학도 졸업시키고 이명 뒷바라지까지 한다는데 웬만한 부모보다 낫잖아요. 저라고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겠어요. 애가 착하고 똑똑하다는 거야 알지만 아무리 봐도 든든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니 영 불안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저런 놈이랑 제 딸을 두고 제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돈이고 뭐고 말도 좋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역시나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처음부터 아니다 싶었을 때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딸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어요. 그날은 막내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아무래도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미리 반찬을 좀 만들어뒀어요. 막내 신혼집이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저는 잠깐 반찬만 주고 올 생각으로 남편과 함께 막내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밖에까지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딸네 집 안쪽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안쪽에서 딸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는 딸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막내를 키우면서 저나 남편이나 애 몸에 손댄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애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범벅이 돼서는 얼굴에 멍까지 들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저와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멍청한 줄 알았던 사위놈이 혹시나 제 딸에게 손을 댄 건가 싶어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위놈 멱살을 잡았어요. 너 이 자식, 내 딸 얼굴 왜 저래? 네가 내 딸 저렇게 만든 거야? 그런데 남편 손에 의해 고개를 든 사위의 얼굴은 더 엉망이었습니다. 멍 정도가 아니라 피까지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돈들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실 바닥에는 화분이 떨어져 있고 유리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사돈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사돈들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사돈은 무식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와, 세상 참 좋아졌네요. 친정부모가 설마 애들 신혼여행 왔다고 바로 쪼르르 보러 온 거예요? 사돈, 제가 이번 한 번만 말하는데요. 명심하세요. 아무리 세상 좋아졌어도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애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컸으면 어른 무서운 줄 모르더군요.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지내면서 며느리 교육 좀 시킬 테니까 앞으로 사돈 두 분은 출가 외인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자기 멋대로 해대는 사돈 때문에 안 그래도 미칠 노릇인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 들어와 산 건지 거실에는 온통 사돈들의 물건이 깔려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와중에 옆에 있던 안사돈은 더하더군요. 제가 싸온 가방을 자기 멋대로 주방에 가져가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찼어요. 아이고,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식구가 몇인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저는 도무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다 조용히 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부터 설명해요. 사돈이 왜 우리 집 딸 집에 있는지부터, 그리고 내 딸이랑 사위 얼굴이 왜 저 모양인지 설명하라고요. 저도 태어나서 이 정도로 화가 나본 건 처음입니다. 70평생 살면서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인간들은 처음 만나봐요. 그런데 사돈인지 뭔지 아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글쎄, 애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둘이 이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답니다. 본인들이 명색이 부모인데 살던 집까지 날리고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니는데 자식으로서 집이 있으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그 소리에 사위랑 딸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건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돈 둘이 애들이 신혼여행 간 사이에 사람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와 일주일이나 제 딸 집에서 산 겁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애들이 놀라서 사돈에게 따져 물었더니 화가 난 바깥 사돈이 사돈과 제 딸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도 상처가 나고 집안 꼴도 난리가 난 겁니다. 저와 남편은 순간 너무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은 화를 참을 수가 없는지 손까지 벌벌 떨더라고요.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그렇지
애들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모라는 양반이 새끼를 저 따위로 키워서 남의 집에 보냈으면 알만 하지. 경찰 좋습니다. 신고하쇼. 우리나라 법에 자식이 사는 집에 부모가 들어왔다고 쫓아내도 되는 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돈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딸에게 사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알아서 하래요. 이 인간들이 우리를 아주 물러보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랑 우리는 사돈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몇 시간 내로 여기서 다 끌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딸을 데리고 나온 남편은 곧장 주변에 아는 법조계 지인들에게 모두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친한 후배 아들이 현직 검사예요. 그 검사 말이 먼저 딸을 이혼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 사돈을 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다네요. 아니면 지금 당장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남편 웬만하면 참고 보듬고 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지금 당장 저지만 인간들 다 끌어내.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사위고 뭐고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모두 사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막내는 절대 자기 남편하고는 못 헤어진답니다. 아빠도 엄마도 우리 진영이 얼굴 봤잖아. 우리 진영이는 잘못 없어요. 나는 절대 우리 진영이 저런 사람들하고 사는 꼴 못 봐. 엄마 아빠가 제발 우리 진영이 좀 구해줘. 얼굴에 멍까지 들어서 질질 짜는 딸려는 얼굴에 보는데 저도 남편도 한숨이 나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저히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사연까지 보내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세요. 저와 남편은 무조건 딸과 사위를 헤어지게 하고 딸이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딸 집에 그 인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는데도 문을 꽁꽁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위와 딸은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이라도 당장 아는 경찰들을 보내서 집안에서 끌어내겠다고 난리지만 제가 애써 말리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강제적인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사위를 보기만 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저는 사실 사위도 안쓰러워요. 지금까지 돈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는 모르고 살다가 무식하고 괴물 같은 인간들에게 걸려드니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희와 달리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여자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어요. 장거리 연애였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 하나로 의지하며 버티면서 그렇게 사랑을 쌓아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었고 직장 생활의 반복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아주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아니더라도 결혼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무난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랬던 것 같네요.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있을 시기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은 아니었고요. 아주버님과 형님 결혼식이었네요. 두 분은 자녀도 2명 있었고요. 진작에 부부 사이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셔서 계속 미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난 여태까지 오빠가 형 있고 형수님 있고 조카들 있고 딱 이렇게만 말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아직 결혼식을 두 분이 안 올리고 사신 거였어?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미루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아? 형제끼리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나 보네. 네가 한 짐작이 맞아. 원래 예전에 결혼식 진작 올렸어야 했는데 그때 돈 문제가 생겨서 좀 복잡했거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식을 축하해 줬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이상 저도 이미 그때부터 사실상의 집안 일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식장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연식이 좀 된 곳이었어요. 특이한 건 신부 측, 그러니까 저의 형님 되시는 분의 하객들이 되게 많았다는 점이었네요. 형님은 인상이 무척 단아하고 차분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수더분하고 무난하게 생기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조금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아주버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던 모습이었죠. 형, 내가 바짓단은 통을 좁게 잡는 걸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분명히 마지막에도 그렇게 조언 줬던 것 같은데 오늘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아래가 쫄바지가 돼서 행색이 우스워졌잖아.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듣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까 분명히 남편은 자기 입으로 형제끼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예복의 모양새까지 참견하고 지적하는 걸로 봐서는 제법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말만 보자면 형제끼리 장난스럽게 충고할 수 있는 내용 같았지만 저는 다음 순간 아주버님께서 굉장히 우물쭈물 난처한 기색이 되어버린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니, 난 정말로 통을 넉넉하게 잡은 바지로 입어왔었고 그걸로 최종 결정했었는데 오늘 당일에 옷이 잘못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걸 입을 수밖에 없었어. 애초에 형이 멍청하다는 걸 티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호구같이 어리버리하게 행동을 하니까 얕보이고 업체한테 뒤통수 맞은 거라고. 어? 아유, 어떻게 눈치까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보는 사람 답답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 알아?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보다. 미안하게 됐네. 아주버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시며 고개를 아래로 떨구셨고 그러자 남편은 마치 상사가 부하를 격려하듯이 아주버님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명확한 상하 관계가 보이는 구도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의외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시선을 돌렸는데 의상을 갈아입으신 형님께서 이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과 남편 쪽을 말이죠. 표정이 오묘해 보이셨는데 이내 시선을 떼시곤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런 것에 대해 물어볼 틈도 없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야 했어요. 결혼을 앞둔 입장이었으니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이랑 둘이 팔짱을 끼고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잘 차려입으신 두 분을 뵈니까 오히려 연세 있으시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세련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중후한 멋만 느껴져서 그랬던 듯 싶네요. 그래, 우리 대준이하고 세아가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너희도 아이를 둘 정도는 낳고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면 좋겠어. 아버지, 저희는 많으면 둘 낳을 건데 혹시 하나만 낳고 살 수도 있어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자식에게 다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바로 가질 생각은 없고 우선 돈부터 함께 모을까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는데 옆에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어색하게 한쪽 입꼬리만 올리시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아들만 둘을 둔 엄마라면 분명히 자식 장가를 보내면서 며느리에 대한 반발심이나 질투심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없으신 듯했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살짝 독특하다고 여겼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님하고 서먹서먹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말씀 주시는 것도 없고 며느리를 아예 견제 안 하신다는 게 아무래도 말이 안 돼. 에이, 서먹서먹하기는 딱히 애정이 넘치고 서글서글한 관계가 아닐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서먹서먹하다거나 하진 않아. 그럼 아주버님하고는? 둘이서 사이가 먼 형제일 줄로 생각했는데 예식장에서 보니까 둘이서만 대화를 잘 놔두더라.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남보다야 친하니까. 우리 형이 생긴 건 목석같이 그렇게 생겼어도 마음이 여리고 머리는 바보야. 그래서 내가 비록 동생의 입장이긴 해도 형을 잘 챙겨줘야 돼.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형제끼리 서로를 챙기지 어디 남이 챙겨주겠나요? 남편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자기 형을 많이 생각해주는 착한 동생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결혼할 때 남편하고 지분은 거의 반반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크게 모은 돈까지는 없었고 집안에 손 벌릴 처지 역시 딱히 못 됐기 때문에 대출을 기고 집을 구했습니다. 혼수는 미리 받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변동 없이 그걸로 정했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이견이 생길 일도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정말 무탈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러고 보니까 딱히 의식을 안 해봤었는데 아주버님하고 형님 사신다는 동네하고 우리 신혼집하고 외곽도로만 타면 금방 가네?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저에게 내내 관심이 없어 보이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의외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굳이 시어머니와 가까운 며느리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절되어 지내는 걸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가 기념으로 밥 한 끼 살까 하는데 시간 되면 나올 생각 있니? 굳이 바쁘고 시간 없다 그러면 안 나와도 돼. 아니에요. 저 시간 있어요. 다니던 직장 일 다음 주부턴 재택근무로 반년간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시간을 유동적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대구로 갈까요? 그런 거였니? 우리 집으로 올 것도 없고 우리 집 오는 길에 그 큰 오거리대로 거기 있는 해물찜 가게로 오면 돼. 거기서 밥 먹을 거야. 저 거기 지나가다가 보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식당 분위기가 멋있더라고요. 그런 곳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기 근데 저랑 어머님 이렇게 둘만 모이나요? 그럼 너랑 내가 모이지 또 누가 있어. 혼자 시어미 만나러 가는 건 내키지 않으니까 옆에 남편 끼고 출동하겠다 이런 의미야? 그런 게 아니라요. 혹시 형님도 같이 모이시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원래 일 다니셨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 상태라고 언뜻 들어서요. 낮에 딱히 하실 일 없지 않으실까요? 네가 부르고 싶으면 불러서 같이 와. 걔가 근데 올려나 모르겠네.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형님께서는 시댁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안 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연락은 일단 해봤죠. 저도 사실 되게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도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리고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형님께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였네요. 형님, 다음 주에 어머님이 밥 사주신다고 하는데요. 형님도 같이 자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낮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는 그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동서는 어머님하고 밥 맛있게 먹어. 물어봐준 건 정말 고마워.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시간 나시면 알려주세요. 어머님 빼고 저랑 둘이 만나고 싶다 하셔도 저 환영이에요. 형님께서 너무 단조로운 말투로 거절을 하셔서 제가 되게 무안함을 느꼈습니다. 괜히 마지막에 너무 저자세로 인사까지 남겼나 싶고 조금 찜찜한 마음을 안고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과 남편 형제 나이에 비해서 시부모님의 연세가 그 시대 분들 치고는 좀 많으시다. 출산을 늦게 하셨다. 이런 생각만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너도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냥 지금 말을 해주자면 난 내 아들들 생모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님께서 낳으신 자식들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 내 나이 22에 시집을 왔는데 몇 해가 흐르도록 애가 안 들어서니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나 몰라.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사람 성격도 이상해지고 결국 나는 소박을 맡게 됐고 바깥 양반은 어느새 두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됐지. 제가 애써 예의상 표정 관리는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화들짝 놀랐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얘기라고는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이웃의 어느 집이 예전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살았다더라 하는 식으로만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제 시부모님이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두 집 살림을 이어가셨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태어나셨대요. 아이를 본 것도 모자라서 아들이었으니 그 상황에 시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 그 여자가 둘째까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수치심 마저 느껴지더구나.
여자로서의 내 삶이 끝나버린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확 그냥 혀를 깨물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생각했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 둘째가 바로 제 남편인 거잖아요. 실례지만 그럼 아주버님과 제 남편 생모께서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게 참... 별별 일이 다 있더라. 둘째를 출산한 직후에 그 여자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어. 게다가 때마침 그 여자 집안이 당시 상황이 몹시 어려운 때였고 내 친정집은 우연히 가세가 피어나던 때였으니 바깥 양반이 나한테 굽히고 들어오니 형국이 돼버리더구나. 이럴 수가.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낳지도 않은 아들들의 엄마가 되어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집안의 비밀을 알고 나자마자 이것부터 궁금해졌죠. 저 그러면 혹시 제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제 남편도 진작에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럼 태준이도 알고 우리 장남 민준이도 알고 있지. 난 무식이 팔자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 혈액형이란 게 부모 자식 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내 혈액형으론 민준이 태준이하고 부모 자식 일치가 안 돼. 그 부분을 들으니까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음식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셨고요. 저는 괜히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시어머니께서 더 해주실 말씀도 안 해주실까봐 적당히 눈치만 살피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민준이는 타고나길 내성적이고 조금 소심한 면이 있는데 동생인 태준이는 원래부터 약간 성미가 거칠고 좀 겉으로 두드러지는 기질이 있었어. 그러니 동생이 형을 이겨먹는 형국이었지. 그러다가 민준이가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태준이가 더 기세가 강해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야.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아요? 저는 좀 어려웠었다는 것 정도만 들었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결혼식도 늦게 올리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표정이 그렇게나 착잡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원래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만두고 지인분과 창업을 하셨다가 사기를 당하신 거였다네요. 형님은 원래 형편이 좋지 못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모아둔 게 전부고 다른 믿을 구석이나 미천은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에 아주버님께 그런 비극이 닥쳤을 때 더욱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으시는 바람에 시댁에 있던 그나마 재산이란 모든 것이 처분됐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명분으로 너한테 충고를 하고 가르치려 들겠니? 그저 앞으로 무탈하게 잘 살기나 하면 돼.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바깥 양반은 곧 멀리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살 거야. 돈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구나. 그런 줄 알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 네? 그러시구나. 저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괜한 노파심이겠죠? 남편이 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 사람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건지. 아유, 나도 모르는 내 아들을 이렇다 저렇다 너한테 뭐라고 알려줄 수 있겠어. 내가 시골 가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 의기소침하게 사는 네 손윗동서나 가끔 들여다보고 오지랖 좀 부려주고 살면 좋겠어. 그 후로 저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냈지요. 남편이 굳이 저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왠지 느낌상 아주버님과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지낸 듯 싶었어요.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슬쩍 들어보면 형이라는 걸 보니까 상대가 아주버님인가 싶을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레 형님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교류해야 될 시댁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형님이었으니까요. 괜히 형님께 안부 문자를 남기던 저는 어느 오후에 카페를 나가던 길에 문득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커피 드시겠냐고 여쭸더니 예상외로 그러겠다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게 됐죠. 애들은 둘 다 옆 동네 사는 애기 엄마가 유아 전용 놀이터 데려가줘서 모처럼 내가 이 시간에도 한가해. 그래서 형님이 대뜸 나와주신 거구나. 형님, 원래 직장 다니시면서 맞벌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런 와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참다 병원 가봤더니 갑상샘에 문제가 있다네.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은 약 복용하면서 건강관리 힘쓰고 있어. 다시 시기를 봐서 일자리 구해야지. 그때 형님께서 입고 나오신 가디건 소매가 너무 달아버린 게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테이블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는데 형님께서 신으신 운동화 밑창이 떨어졌었는지 접합을 한 본드의 흔적이 여실하게 보였습니다. 밖에서 수선한 게 아니라 본드를 사다가 집에서 발라붙이신 것이었죠. 빚더미에 앉으셨다가 시부모님의 희생으로 그나마 숨통 트이고 사시는 것이니 사시는 형편이 어렵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천지 차이였어요. 저는 괜스레 숙연해질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꿨죠. 전에 결혼식 때 너무 예쁘셨다는 등 밝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형님 표정이 이내 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형님 측으로 온 하객들이 문제였나 봐요. 세상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종자들이 가득할까? 부르지도 않은 오만 친척들이 결혼식장에 다 집결했더라. 나 결혼식 올리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어렸을 때 잠깐 보고 말았던 친척 어르신들도 왔던데 기가 막혔지. 집마다 축의금 3만 원 하고 가서는 어른 둘에 아이 셋, 이건 양반이야. 1만 원 하고서 내 식구가 먹고 간 집도 있었어. 나는 이름만 간신히 아는 머나먼 친척들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형님께서는 거기까지 말씀하시곤 아차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건 바로 괜한 얘기까지 해버렸다는 표시였죠. 형님께서 민망해하실까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마셨고요. 별 시시껄렁한 날씨 얘기나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네요. 집에 와서 빨래 돌리고 야근한 남편이 오면 내어줄 먹거리도 준비해놓고 이런 걸 하면서 제 마음은 온통 착잡했습니다. 재택으로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챙기는 게 가끔은 벅차고 피곤한데 형님께서는 늘 속에 돌덩이를 두고 살아오셨을 생각을 하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하고 따로 만나서 대화했다는 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대신에 애둘러서 이런 말만 남겼죠. 오빠, 형제끼리 별로 돈독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멀리 사시니까 오빠가 아주버님 많이 챙겨드리고 그래. 우리가 넉넉한 건 아니고 이제부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아주버님네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거긴 애들도 있잖아. 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도울 필요는 없어. 만약에 필요가 생겨도 그건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네가 지금 뭔데 참견을 하고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뭐? 오빠, 왜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 아니, 난 가족끼리 어느 정도 도우면서 교류하고 살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족의 범위를 왜 네 멋대로 판단하냐고. 가장은 나고 계획 세우며 움직이는 것도 나야. 너는 그 안에서만 얌전히 있으면 돼. 알아들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 내가 아는 내 남편 맞나? 하는 의구심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건 맹세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냉정하다 못해서 싸늘하더군요. 마치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밟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처럼 구는 것에 말문이 막혔어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고유 영역이 있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넘겼습니다. 괜히 남편에게 형님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은 선후였고요. 형님과 커피를 마셨던 이후로 제가 편하게 느껴지셨는지 형님은 저에게 종종 안부 문자를 먼저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일찍 외출했는데 형님 사신다는 그 동네 근처로 가게 됐죠. 볼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가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한번 뵙고 가기로 했죠. 형님, 시간 보니까 지금 집에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동네 와 있는데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 지금? 집에 있긴 한데 굳이 왜? 그냥 밖에서 봐도 괜찮아. 내가 나가면 돼. 다름 아니라 여기에 장난감 체인점 있길래 장난감 몇 개 좀 사다 드리고 싶어서요. 애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것만 드리고 갈게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곳이라서 아마 사서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래? 우리 애들이 요즘 새 장난감 타령을 하긴 하는데
그럼 고맙게 받을게. 천천히 와도 돼. 형님께 집 주소를 받은 저는 생각보다 아주 이르게 장난감을 구입하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예상한 시각보다 30분 이상 이르게 도착해버렸지만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하자마자 별 생각 없이 벨부터 눌렀습니다. 동서 벌써 온 거야? 난 분명히 훨씬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매장에 사람만 많지 결제대기는 얼마 없더라고요. 바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여기 앞에 빵집이 보이길래 빵도 좀 사왔어요. 저 근데 혹시 점심 식사하고 계셨어요? 애들 밥 먹는 소리가 들리네요? 저도 모르게 흐뭇한 기분이 들어서 현관 안으로 발을 성큼 들이고 말았어요. 형님께서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웃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놓친 것이었죠. 한눈에 거실 전경이 들어오는 작은 집, 바닥에 놓인 자그마한 밥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제가 들고 있는 빵 봉지와 장난감 쇼핑백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 달려왔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먹고 있던 그 밥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먹던 건 그냥 맨밥이었고 작은 조카는 물에 만 밥이었어요. 그리고 반찬으론 그 자그마한 밥상을 커 보이게 만드는 종지에 담긴 게 전부로 보였습니다. 검은 빛을 띠는 그 액체가 간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냉장고에 김치랑 멸치랑 이것저것 있는데 애들이 질린다고 잘 안 먹어서 차라리 저렇게 주는 게 밥을 꿀떡꿀떡 잘 넘기더라고. 제 시선을 눈치챈 형님께서 횡설수설 하셨는데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낡은 텔레비전, 그에 뒤지지 않게 낡아 보이는 작은 소파, 칠이 벗겨진 방문, 손잡이 이런 것들을 쳐다보다가 아이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줬습니다. 와, 이거 크림빵이다.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맨날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건데. 빵을 집어든 아이들은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흔하게 동네 빵집에서도 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빵들을 보고도 아이들이 기뻐 날뛰는 모습에 약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입고 있는 실내복만 봐도 신발장에 놓인 운동화만 봐도 아이들이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의 거실 구두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긴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것이었고요. 형님께서 입고 계셨던 체크 남방은 찢어지고 구멍난 곳을 기운 흔적들을 갖고 있었죠. 저는 왜 그런 게 보였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나온 저를 형님께서 따라 나오셨어요. 정말 고마워, 동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왠지 이렇게 사는 꼴을 내어 보인 게 좀 민망하네. 제가 불쑥 찾아온 건데요, 뭘. 근데 형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그래, 동서, 물어봐. 뭐길래 그래? 많이 힘드세요? 사시는 거 괜찮으신지 싶어서요. 그러자 형님께서는 입을 꾹 다무셨는데 곧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시고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안 될 것만 같아서 저는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섰어요. 빚더미에 올랐을 때 시부모님께서 재산을 탈탈 터신 덕분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나마 숨통 트이고 사실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이뤄진다면 조금 더 숨통 트이고 사실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제 안에서 형님네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올라서 그게 안 꺼지더라고요. 이틀 내내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슬쩍 말을 꺼내봤죠. 있잖아, 오빠. 우리가 아주버님네 조금 도와주는 거 어때? 우리도 빠듯하긴 하지만 그거 돈 좀 수중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 너 미쳤어? 그딴 소린 왜 해? 야, 나는 나만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내 가정, 내 완벽한 가족의 모습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꼴 나 못 봐. 그런 걸로 돈이 새 나가면 용납 못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단칼에 딱 자르고 보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의아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과 불같은 연애를 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한 결혼이었다면 이때 느꼈던 감정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는 너의 가치관이 있고 나는 나의 가치관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에 제가 무조건 따를 필요까진 못 느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질러버리느냐 마느냐의 기로일 뿐이었죠.
저는 이 개운치 않은 마음을 안고 지낼 자신이 없어서 제 수중의 돈을 확인해 보게 됐어요. 결혼하면서 들인 돈,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으고 있는 자금까지 그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제 비상금까지 전부 털어야 간신히 1,000만 원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마쳤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저는 형님께 제 수중에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빌려드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네요. 동서, 오늘 나를 보자고 한 게 설마 나한테 돈 빌려주기 위해서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나왔는데. 혹여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요, 절대 부유하지 않아요. 돈 넘쳐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 온 진심을 다해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돈 없으면 궁핍해져서 쫄쫄 굶을 만큼 상황이 쪼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진 마세요. 내가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 그리고 동서, 나 이 돈 못 받아. 차라리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듣는 게 낫지. 이렇게 불쑥 도움의 손길 주는 거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하네. 마음은 고마워, 동서. 내가 마음만 받을게. 아버님, 어머님이 형님 보시고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버님을 도와주신 거였죠. 그리고 지금 제가 형님만을 위해 이러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보다 낫게 더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예요. 형님, 받아주세요. 제가 어려운 결심했는데 제 이런 마음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페의 가장 구석자리, 형님께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장시간 소리 없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져서 울음 참아내느라 계속 헛기침했네요. 연신 고맙다는 말씀만 하셔서 제가 민망해질 즈음이었는데 갑자기 형님께서 눈빛을 바꾸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동서, 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 모르고 이 자리 나온 건데, 나 사실은 동서한테 이걸 알려줘야 할지 말지 계속 고민이었어. 근데 동서가 이렇게 날 도와주는 걸 보니까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네. 나보고 그랬었지. 사는 거 괜찮냐고. 나도 동서한테 물어볼게. 사방님과 하는 결혼 생활 행복해? 아직 아이도 없는데 부부 사이는 괜찮고? 네? 그냥 뭐 그럭저럭 잘 살죠. 이번 달까진 남편이 계속 바쁠 예정이라 지금까진 신혼부부답지 않게 살았고요. 앞으로가 관건이죠.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찍어둔 게 있어.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네. 동서, 이것 좀 잠깐 봐줄래? 어느새 눈물을 다 닦아낸 형님께서는 굉장히 초조해 보이는 얼굴로 본인 휴대폰을 꺼내 드셨어요. 그때부터 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라니 왠지 분위기상 그게 무엇이 됐든 좋은 내용이 아닐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실체는 제가 예감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해온 비밀을 담고 있는 형님의 휴대폰, 그 화면이 제 눈앞에 들이밀어졌고 저는 재생되는 영상을 멍하게 쳐다봤어요. 형님, 여기 나오고 있는 뒷모습 제 남편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버님이고요. 이제 보니까 장소가 형님 집 거실이네요? 각도가 방에서 문틈으로 몰래 찍으신 거예요? 정확히 봤네. 맞아. 내가 동서한테 서방님 진짜 모습, 그 숨겨진 본색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방에서 애들하고 곤히 잠든 척 해놓고서 몰래 살짝 찍어본 거야. 술이 들어간 상태셔서 그런지 서방님은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낌새조차 못 느끼시더라. 저에게 말씀의 목소리가 왜냐하면 제 영상 속에서 남편이 깽판을 치면서 날뛰는 거친 고함 소리만이 충격적으로 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기가 죽으신 듯 혹은 지치고 체념하신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리신 채 앉아 계셨고 남편은 그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왕이 졸개를 부리듯 명령조로 잔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래서 내가 형이 인생의 패배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 주둥이만 번지르르하게 터는 종자들 그거 다 죄다 사기꾼이니까 믿지 말라고 했지. 내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상이당해서 빈털털이 된 거잖아. 내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거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했어 안 했어? 내가 긴 말 안 한다. 쓸모없는 패급인 처자식 떼어내고 새 출발부터 해. 너 임마 패급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냐. 네 형수님이고
네 조카들이야. 이거 봐라 또. 내가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조언을 해주는데도 잡소리를 나불대네. 지금 날 무시하겠다는 거야? 감히? 별 쓸모도 없이 자기 발목만 잡는 처자식 달고 있다고. 꼴의 가장이라고 지금 나한테 그거 앞세워서 대들기라도 하는 건가 봐. 남은 인생 평탄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고. 망할 형순지 뭔지 아는 여자부터 치워버려. 남편이 걸걸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에 저는 그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영상 속에서 남편은 뭐가 그렇게 격양된 것인지 거실 소파를 마치 샌드백처럼 주먹으로 거세게 때리기도 했으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좋은 제품일리 만무한 작은 소파는 그 충격에 마구 찌그러지고 흔들거렸죠. 이럴 수가. 저는 그 집의 낡은 소파를 보며 아이들이 너무 거칠게 노는구나라고 생각만 하고 말았을 뿐이었는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남편의 면모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화면 속에서는 누가 그 집을 찾아온 상태였어요. 이웃집에서 하도 남편이 시끄러워 항의를 온 것이었죠. 아주버님께서 나가보셨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아이들 장난감 수납통을 집어들더니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집에서 마음껏 소리도 못 내고 대화도 못하냐? 뭐? 시끄럽다고 찾아와? 이리 와. 내가 이걸로 네 고막 파열시켜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소리 못 들으니까 시끄럽다는 항의도 못하겠지? 남편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런 인간이 제 남편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버님께서 필사적으로 남편을 말렸고 겁에 질렸는지 항의를 놓은 이웃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윽고 형님께서 소리가 안 나게 방문을 닫으시며 촬영을 종료하는 것으로 영상이 끝이 났어요. 저는 멍하게 맞은편의 형님을 쳐다봤죠. 형님, 제가 뭘 본 거예요? 네? 저 그동안 제 남편이 형보다 드센 동생이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애들 아빠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올랐던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할 정도였어. 서방님께서 그런 애들 아빠를 무섭게 몰아붙이시면서 늘 본인 사상, 계획 같은 걸 강요해 드셨고 애들 아빠는 더더욱 힘들어하게 됐지. 저는 갑자기 아주 일면이나마 맛보았던 남편의 자기 계획을 딱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의외의 면모였던 게 아니라 남편의 숨겨진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서방님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형제가 어머님의 친자식들이 아닌 건 동서도 알지? 그걸 아신 이후로 서방님은 자꾸만 애들 아빠한테 우리 둘이 한편인 거고 대장은 나다 이런 식으로 굴어오셨다고 해. 서방님은 본인의 출생에 굉장히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 계획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에 무척 집착하시고 자기만의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도 많은 생각이 있으셔. 분명 아이가 생기고 나면 서방님은 동서에게 본성을 드러내면서 억압하려고 될 거야. 저는 영상 속에서 보았던 남편의 그 충격적인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제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형님께서는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서, 아이 생기기 전에 도망쳐. 나는 서방님에게 세뇌당하듯 지내온 애들 아빠를 설득했고 사실 그래서 우린 이사 계획이 있어. 친정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외숙모 댁으로 들어가 사시기로 했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 식구가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일자리를 안 구하고 있던 거였어. 곧 떠날 거니까. 거기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경계해야 마땅할 본성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걸 피해서 형님께서는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계획하신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저도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셈이었죠. 정말 신기하고 다행이었던 점은 제 안에서 남편과 계속 같이 산다는 선택지가 없던 거였어요. 제 남편이란 인물에 대한 공포와 저에 대한 걱정으로 흔들리는 형님의 눈빛을 보며 바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곁을 떠나기로요. 형님, 저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일생의 사랑이라 여겼던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도 형님의 진심 어린 얼굴 보고도 어리석게 남편 택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게요. 동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혹시나 동서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믿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었거든. 이사갈 곳은 생겼지만 새로운 일상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막막했는데
동서가 이렇듯 큰 돈을 내줘서 용기가 생겼어. 정말 후회 없이 최선 다하면서 잘 살아볼 거야. 다시 한번 고마워, 동서. 형님과 손을 꼭 맞잡고 있던 그 순간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친놈한테 잘못 저당 잡혀서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질 뻔했는데 그걸 면하게 됐으니 1,000만 원은 아주 싸게 먹힌 금액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란 마수에게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중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나서서 이 면모를 떠보려고 하거나 이혼 의사를 어설프게 밝혔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 같았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남편처럼 속이 뒤틀린 작자에게나 먹힐 수단이었죠. 그건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너 아까 집 앞에서 함께 있던 놈은 뭐야? 너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랑은 그저 좋은 사이일 뿐 바람까진 아니야. 그게 바람이지? 너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도 밤에 베란다 나가서 전화하던데 상대가 남자더라. 그건 또 뭐였어? 아, 그거 다른 남잔데? 근데 그 남자하고도 친한 관계지. 바람까진 아니야. 저는 이런 식으로 위장 불륜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면서 발작했죠. 왜냐고요?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완벽한 가정에 바람기 가득한 아내는 걸맞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바람까지는 아니라는 듣는 입장에서는 환장할 법한 입장을 고수했고요. 이런 잭에서 위자료를 뜯어낼 방법이 남편에겐 없었습니다. 결국 정확히 재산을 반반 가르는 합의 이혼에 도달했죠. 감히 흠이 가득한 정신머리로 나를 속이고 결혼해? 너 같은 여자에게 속은 게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비위를 거스르는 존재를 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 난 앞으로 새 가정 꾸려서 잘 살 테니까 넌 어디 가서 남자들하고 놀다가 패가 망신 당하길 빌게. 와, 오빠가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미련 한 톨 남지 않을 수 있게 됐어. 제가 홀가분하게 손을 흔들자 전 남편이 된 그 작자는 뭔가 깨름직하다는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진짜 저런 작자와 아이를 낳고 그대로 살아갔을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형님하고만 종종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걱정스러운 내용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동서, 아무래도 애들 아빠가 내일 서방님 만나려는 것 같아. 갑자기 저녁 약속이 잡혔다고 하는데 내 얼굴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하더라고. 게다가 뭔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애들 아빠가 한창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자주 그런 눈빛을 보였거든. 그 인간이 아주버님한테 가서 또 왕노릇이나 하고 훈계하고 막말하는 걸로 스트레스 풀려는 거 아닐까요? 형님, 내일 아주버님이 어느 장소로 가시나 슬쩍 떠보세요. 관심 없는 척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형님은 장소를 알아냈는데 저도 출동해서 형님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호프집이 없고 구석자리에 아주버님과 제 남편이 보이더군요. 역시나 형님과 저의 짐작대로였어요. 전 남편인 그 인간이 아주버님을 향해 벌개진 얼굴로 연신 삿대질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는 아주버님을 본 순간 저와 형님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보, 나한텐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난다느니 하는 식으로 돌려대놓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당장 일어나요. 내가 서방님이랑 상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정말 미안해. 자꾸만 연락이 오는데 도저히 계속 피하기가 마음이 캥겨서 그랬어. 전 남편은 안이 꼽다는 듯 형님을 바라보다가 저를 발견하고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피식 웃어줬어요. 꼴 사납고 추하다 정말. 내가 한때 이런 놈하고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게 내 인생 수치야. 정신적으로 어딘가 뒤틀린 사람은 정상이 되기가 힘든 건가 봐? 여전히 막무가내로 천박하네. 너 지금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잠깐, 너 혹시 형수랑 한패야? 그래서 나하고 이혼하려고 수라도 썼던 거야? 그걸 지금 알았니? 눈치가 느려 터져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네가 보통 음침하고 추잡스러운 놈이 아니길래 얼른 이혼해야겠다 싶더라고. 너 이제 어떡할래? 내가 네 본색 다 알고 있는데 건너 지인들한테 쫙 다 소문내면 너는 새 장가 드는 건 물론이고 사회생활도 지장 생기지 않을까? 아, 근데 혹시 모르지. 네가 지금 입 닥치고 당장 꺼져주면 내 입이 무거워질지.
당혹감에 물든 전 남편의 면상 정말이지 볼만하더군요. 비록 장거리 연애로 결혼하긴 했지만 엄연히 부부였고 결혼식장에 온 각자의 지인들이 있었는데 연결고리가 당연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독특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수틀리면 제게 보복이라도 할까봐 섣불리 입을 놀리고 다닐 용의는 없었지만 그런 속마음을 내비추진 않았죠. 전 남편이 아주버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라면 좋겠으니까요. 내가 다른 선약이 있었던 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가는 거야. 절대 네 가짜는 말에 굴복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너 혹시라도 주변에 내 얘기 이상하게 알면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야말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남겨진 저희 세 사람의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초라한 퇴장이었네요. 아주버님은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셨지만 그 옆에서 형님이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단단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 변화의 한 지점을 보게 돼서 미력한 도움이나마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네요. 그 후로 형님께서는 총 3번에 걸쳐 1,000만 원을 갚으셨어요. 부득불 갚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아주버님과 형님 가족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더니 본인이 전액 경비를 부담할 테니 같이